하이데거로 이해의 어떤 방식을 추구를 할 때 그때는 현상학이라는 어떤 넓은 그 현상학적 어떤 영향 관계 속에서 후설과 하이데거를 묶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후설한테는 그 정초가 결국은 순수 자아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이데거의 눈에는 어떤 식으로 비치는가 하면은 그 인식론적 차원에 결국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걸로 후설이 보인다면은 하이데거 스스로는 이 의식의 어떤 그 정초, 순수 자아를 즉 선험적 자아를 통해서 존재의 어떤 그 정초를 추구한 후설에게서 부족함을 본 거죠. 그 부족함이 하이데거한테는 다시 그거를 또 한 단계 더 정초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초의 정초 이런 의미로 하이데거가 후설을 극복을 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데브나즈의 이야기를 잠깐 들면은 후설은 초월적이고 즉 세계 내재적인 의미에서 자아와 세계의 어떤 관계로 풀이를 했다면은 그때 세계는 의식에게 끊임없이 잠재적으로 내재적으로 주어지는 반면에 하이데거는 그런 어떤 세계 내재적 관계에서의 존재를 이해하는 게 아니죠. 즉 존재는 전체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이 있다에서의 어떤 있다라는 어떤 그 책이 있음의 어떤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책이 나타나는 그의 가능성 혹은 그것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뭐 책이 있다, 산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익숙해진 어떤 그 대상으로서의 어떤 물건, 사태가 있음에 근거해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꼭 하이데거의 사유의 지평에서만 아니라 영미 쪽에서 그 콜린저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예를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는 것 자체의 어떤 그 경의를 느껴라. 그때 이때 이제 있다의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은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난 걸 말하는데 이때 존재 자체가 드러난다는 거는 그 존재자에 대해서 어떤 표상적 차원에서 어떤 근거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하이데거가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존재자에 대한 어떤 그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주브스트라툼 즉 기저에 있는 것. 그럴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이데아의 어떤 사유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데아 즉 이데아가 그 밑에 현존하는 어떤 사물의 근거로서 작동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존재자와 존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존재론적 차이. 그러니까 존재자의 어떤 그 근거를 밝히는 게 아니라 존재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근거. 그게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차이라고 해서 서양 철학사는 존재의 망각을 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죠. 그 비판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도대체 하이데거는 이 현재를 혹은 우리 시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거의 철학적 사유가 단순하게 문명 비판론적 사유가 아니라 서양 사유의 어떤 그 근원을 추구해 들어가려는 그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사론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끌어들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서양 철학은 형이상하게 즉 존재자의 어떤 본질을 추구하려는데 빠져버렸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이제 존재를 내세우죠. 이때 이 존재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이데아의 방식으로 그 존재자를 근거지어주는 게 아니라 존재자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 즉 존재론적 차이. 이 존재론적 차이에서의 어떤 그 존재의 특성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로서 주어지는 그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there is a book이나 뭐 there is a desk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뭐 책상이 있다, 뭐 데스크가 있다, there is a book 책이 있다 이럴 때 있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책이 있음의 그 책이 나타나는 것의 어떤 그 가능성의 어떤 전체를 이제 이 존재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한테는 이 존재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특별하게 인간을 파악을 하죠.
그때 이 인간이 바로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가 하면은 다자인으로 이제 이해가 돼요. 즉 현존재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후기로 가면은 이게 이제 다로 해가지고 극이 터로서 이제 이게 강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적인 거는 뭔가 나타남에 대한 장소 혹은 장 이런 걸로 인간을 이해를 하죠. 이렇게 인간을 이해를 할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서양 철학에서 갖고 있는, 혹은 특히 근대에서 주목화되었던 그 인간을 어떤 그 지적 관계의 어떤 그 총화적 관계로 보는 그를 넘어서죠. 이때 인간이 이제 그 인간이 총체적인 걸로서 지와 정과 의가 합쳐져 있는 이 총체적인 걸로서 이제 인간을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총체적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이 총체적이면은 다른 의미로는 세계 자체도 이제 이 총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한다 이러면 마치 인간을 하나 뚝 떼어내가지고 세계를 뚝 떼어내가지고 인간을 어떤 이거의 세계의 어떤 총체적으로, 그래서 마치 어떤 정점에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파악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이데거는 여기서 그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자인으로 파악하는 그 자체는 이미 세계 자체도 이 인간과 더불어 총체적 관계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이제 하이데거는 그 근대의 어떤 그 인식론적 혹은 이성에 뿌리 박혀 있는 어떤 그 인간관을 넘어서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세계에 대해 관여하는 방식은 이 조록의 영어로 하면 우리가 컨선의 어떤 방식으로 관여, 이게 이제 관여의 어떤 그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와 인간의 어떤 그 방식이 이렇게 이제 관여의 어떤 그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 관여의 방식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언어로 풀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그냥 즉 데카르타식으로 우리가 이제 형상의 어떤 그 본질을 끌어들여서 인간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컵을 어떤 그 컵의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럴 경우는 하이데거한테는 그게 이미 아마 파생된 어떤 인식 혹은 도출된 어떤 인식의 어떤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거죠. 오히려 더 원초적인 것은 세계와 인간의 어떤 이런 총체적인 어떤 관계의 어떤 방식, 그게 바로 이 조록의 즉 컨선인데, 이때 이 컨선 조록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하고 인간이 어떤 그 궁극적으로 맺어지는 어떤 그 관계가 인간의 어떤 그 현존재의 의미 관계를 위해서 세계와 인간의 어떤 사물과의 어떤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꽃병이라고 하면은 이걸 꽃병을 전통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할 때는 꽃병 하면은 마치 그걸 만들어내는 자가 그거를 꽃병의 어떤 그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플라톤식으로 잠깐 비유를 하면은 플라톤의 어떤 그 이데아의 꽃병의 어떤 이데아에 맞춰서 장인이 그 꽃병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요건 꽃병이고 이렇게 또 다르게 만든 건 꽃병이 아니라 의자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분류의 어떤 방식으로 그 사물에 관여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때는 하이데거한테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조금 도출된 혹은 파생된 어떤 인식의 어떤 그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 원초적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관여 방식은 이게 전부 다 사물이 뭐뭐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실천적인 어떤 방식, 내가 세계가 이게 컵이라면은 이 컵이 우리가 커피를 마시기 위한, 또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한 어떤 이 방이나 책, 데스크 같은 거는 또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결국은 인간 존재의 어떤 그 방식으로 수렴이 되는, 그때 인간은 그냥 인식적으로 지식적 이런 차원에서 파악한 게 아니라 뭐뭐를 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목적 방식으로 이 세계가 관여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파생적 인식이 도출될 때, 이 파생적 인식은 과학적 인식도 포함돼요.
아 그러면 이제 꽃뱅이 본질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나 그런 어떤 생활 세계에서 툭 떼어내가지고 꽃뱅이 본질 이런 방식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생적으로 혹은 과학적 어떤 인식으로 이 꽃병에 대한 어떤 그 분석적 어떤 사유, 즉 고립된 어떤 사유를 우리가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넓게 보면은 그걸 인식으로 이 컨선도 일종의 어떤 인식적인 어떤 단위로 보면은 마치 이렇게 청청이 돼 있는 방식으로. 그러나 절대 이거는 조록이라는 거는 인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하고 관련을 맺는 왜 인간 존재 방식이 근원적으로 이런 어떤 총체성의 어떤 존재자이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 존재자라는 거일 때 이제 비로소 인간이 세계를 넘어서서 존재에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죠. 그게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거 있습니다. 이 무. 하이데크한테의 이 무는 후설이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그 순수 그 인텐션 지향성을 구조와 그 순수 자아를 발견했다면은 후설은 하이데크는 이 존재자와 존재의 어떤 차이로 즉 존재로 넘어가는 어떤 그 환원의 어떤 것과 비유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인간한테 그 일상적 어떤 삶을 넘어서서 그 근원적인 어떤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문턱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무의 어떤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무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인간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존재자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미래를 선취해서 현재와 과거를 하나의 어떤 그 지평으로 파악하는 어떤 그런 존재자가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존재자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근원적인 존재자로 들어가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 어떤 삶에 묻혀 있기 때문에 즉 그게 이제 하이데크식으로 하면은 뭐 타락한 이렇게 되는데 페어팔렌 독일어로 그대로 하면 페어팔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윤리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일상적 어떤 삶에 파묻혀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 그 결단과 본래적 어떤 그 근원을 즉 죽음을 죽음으로서 맞아들일 어떤 그런 그 결단을 하는 어떤 단계에서 본래적 어떤 삶으로 또 넘어갈 수 있고 바로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이무인데 이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인간 존재 자체 즉 현존재 자체가 죽음을 선취하는 그 죽음을 선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 존재는 근원적으로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아우르는 어떤 시간적 어떤 존재자, 즉 시간성의 어떤 존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선취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다. 일상적 삶에 파묻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단계가 파묻혀 있어가지고 고립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파묻혀서 이게 안 드러나지만은 이 단계를 가만히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면은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인간이 이 무에 접할 수밖에 없는 왜? 그게 이제 인간 존재 자체가 현 존재가 바로 이 죽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맞닥뜨린다는 건 결국은 인간 존재가 현 존재의 시간적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 존재적 시간적 구조에 의해서 미래를 선취하는 어떤 방식 그때 미래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인간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죽음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현상의 그 인간 현 존재의 어떤 존재론적 구조로서 작동하고 있다.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문제. 이 무는 이제 초기의 사유와 후기의 사유에서 조금 변화는 있어요. 초기에는 주로 이제 그 사물 자체가 이게 흐물흐물해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무가 하이데크한테 존재의 즉 존재 자체를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인간의 어떤 그 근원적인 그 존재 방식에서 우러나온 거다. 이때 이제 인간 존재는 결국은 이때 그 지정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다시 다른 걸 하면 이게 이제 스티문의 어떤 존재의 어떤 방식 이게 이제 번역이 이제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한글식으로는 기본으로도 번역하고 조금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정조라는 게 있죠. 왜? 그 정할 때 그 정하고 이 조라는 건 어떤 그 이렇게 그 이 조자 있지 않습니까? 이 조자.
그러니까 색조. 예예 색조할 때 그 뉘앙스적인 어떤 그런 차이들이 나는 그런 게 정조라고 분명해도 좀 하여튼 그 기본 분위기 뭐 어떤 그런 건데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인식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인식이다 뭐 사물과 인식의 어떤 관계다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선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그게 파생된 거고 그 인식의 어떤 그 이면에 더 근원적으로 인간이 존재자와 접하는 거는 바로 이런 어떤 그런 정조 즉 분위기 기본 어떤 영어식으로 하면 이게 일종의 필링이죠 필링 필링이죠.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서 이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직조가 형성이 된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불안이라고도 하죠. 불안과 이 두려움은 달라요. 두려움은 우리가 귀신이 나타난다 할 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상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걸 구체적인 대상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 즉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적혀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이게 대상이 없어지면 이게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불안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가 작동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비로소 그 존재자가 드러나죠. 이때 이제 뭐라는 건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일단은 우리 인간 현 존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죽음의 선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기가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무 개념이 들어가고 두 번째 무는 이제 우리가 사물적인 어떤 그 관계에 맺는 이 방식들 자체가 그 사물의 원래적인 어떤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기에는 이 사물 시계 이렇게 이게 분필 필구 기구 칠판 이런 식으로 사물과 관련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어떤 생활 세계의 다른 쪽에 배치를 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하고 사물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그게 표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표상적 차원에서 특정한 어떤 의미를 그게 이제 부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 표상적 차원이 이 단계 때와 저 단계일 때 혹은 어떤 다른 쪽일 때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어떤 방식에서 결국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게 사물의 어떤 본래적인 어떤 그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특정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나의 어떤 의미를 관련을 맺고 있는 어떤 방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표상적 차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물의 어떤 본래적인 게 아니라는 걸 더 밀고 나가면 바로 모든 사물이 이 무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무 자체가 내재가 되어 있지만은 이런 어떤 무의 어떤 데피니션을 넘어서 가지고 하이데거한테 이 무는 바로 존재 체험을 이제 하기 위한 존재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 무에 직면했어야만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존재를 즉 존재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혹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열린다. 그래서 하이데거한테는 이 무는 그 단순히 실존론자들이 이 허무 니힐리즘으로 빠지는 뭐 혹은 그 니힐리즘으로 니힐리스무스로 빠지는 어떤 그 허무주의로 빠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이 무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 자체를 직면하기 위해서 이 무가 드러나야지만이 비로소 존재 자체를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이 무의 개념이 우리가 드러난다고 무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우리가 하이데거가 왜 계속 서양 철학사 자체를 이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망각 혹은 존재론적 차이, 존재차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파악하고 그거를 우리가 문제시 삼았는데 이때까지 그것이 계속 망각이 돼 와버렸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 무를
철학적 주제로 삼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단순히 물을 일종의 부정적으로 보기나 아니면 허무주의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물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양 철학사가 이 무 자체를 주제화할 수 없었던 물을 주제화할 수 없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없었는 게 바로 여기에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철학적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비로소 왜 초험적인가, 초월적이 아니라 하이데거의 어떤 철학이 초험적이고 후설 철학이 왜 초월적인가 하면은 후설은 의식에 근거해서 선험적 자아에 근거해서, 그러나 그 선험적 자아가 어쨌거나 간에 이 세계의 어떤 그 내재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근거라면은 하이데거한테는 이 그 물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나타나는 이 존재는 그 전체로서 체험되는 혹은 나타나는 혹은 사물의 어떤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에서 초험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건 어떤 세계하고 이 존재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 존재자와의 어떤 관계가, 즉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가 이런 내재적이나 잠재적으로 혹은 지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이 존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하이데거가 이 물을 통해서 이제 밝혀낸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존재 자체가 초기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초기를 이야기할 때 하이데거한테는 존재와 시간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와 시간을 아까 이야기를 할 때 그 인간 존재 자체는 바로 그런 시간성적 존재자다. 그런 시간성의 어떤 그런 구조에 의해서 그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초기 차원에서는 아직도 인간 존재 자체가 시간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존재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어떤 뭐 차이점이에요. 이 존재 역사가 왜? 인간 자신이 시간적 존재자임으로써 역사에 관련 맺는 방식은 그 인간의 어떤 시간적 존재 구조에 의해 가지고 역사의 성이 가능한데, 이때 역사성이 가능한 것은 인간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시간적 구조에 의해서 역사의 어떤 역사성이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후기는 이제 이 존재의 역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후기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이때 가만히라는 거는 좀 현상학을 어떤 하나의 그 동적인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이 현상학을 바라본다면은, 제가 그때 현상학이라는 거는 후설, 하이데거, 뭐 사르트르 뭐 이런 메르봉티를 다 쳐서 넓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후설 그 선험적 자아에서 인간 존재의 어떤 시간적 존재 다자인으로 넘어왔을 때, 그러므로 인해서 존재를 밝히려고 했던 그 존재가 후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내재적 어떤 원리가 여기 작동이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할 때, 초기처럼 즉 다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할 때, 이때는 이 존재가 인간이 시간적 구조에 의속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인간 존재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존재 자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에 적혀 있는 방식에서 존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초기의 어떤 특징이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바로 하나의 논리적인 어떤 그 또 다른 그 점프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음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존재 자체를 파악하려면은 인간을 떠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기적 어떤 사유로 들어가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이제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조금 이따 질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이 다를 뭐로 보는가 하면은 오히려 대문자로 쓰고 여기서 이제 하이데크 후기 사상의 특징인 그 언어의 어떤 그 오퍼레이션이 들어가요. 그 영미 철학자들은 이거를 뭐 단어의 유희 이렇게 보는데 하이데크한테는 그 언어의 어떤 그 고유성 원래의 언어로 돌리자. 다자인. 이게 이때까지는 그냥 인간 존재로 봐가지고 그냥 다자인을 이렇게로 봤는데 다자인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이거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는 인간 존재를 보니까는 이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그 근원성을 보니까는 이게 대문자로 다로 해야 되고 뒤에 자인은 존재라는 거는 그냥 조그만하게 이렇게 돼. 왜 대문자를 언어로 이렇게 봤는가? 이 언어 속에 은폐되어 있는 게 뭔가? 이거는 나타남. 누가 나타나냐? 존재 자체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인간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냥 존재를 드러내주기 위한 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설에서 서론적 의식에서 한번 넘어서 그 하이데거 초기의 어떤 그 현존재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존재라는 어떤 그 문제의 어떤 그 연속성이라는 문제로 가면은 이런 사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즉 존재 자체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인간도 결국은 인간의 어떤 시간적 구조에 의해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자기를 개연해야 되는 그 터가 인간으로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존재 자체를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하이데거는 무슨 이야기를 한가 하면은 존재론적 역사를 존재론적 이 차이 자체를 이제는 또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그 후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증기적의 어떤 그 현존재의 어떤 그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사유를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존재의 역사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존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은폐와 비은폐의 어떤 구조로 드러나는 거죠. 이 두 개를 동시적인 그 이제 도구로 하면 이게 비더시피를 하는 거예요. 비더시필이 뭔가 하면은 서로 유희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 그 누굽니까 유래할 유희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데미안 그 누구죠? 헤세. 요 유희예요. 뭔가 하면은 은폐와 비은폐를 이 존재의 구조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 또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도구를 하면 이게 이제 페어보르겐하이트, 페어보르겐하이트 이렇게 되는데 이 은폐와 비은폐의 어떤 그 구조가 이 존재의 어떤 그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 지금 앞에 요 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뭔가 세계를 이해하고 존재자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존재자를 통해서는 뭔가 나타나니까 일단 존재는 이 존재자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주는 즉 비은폐의 어떤 구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존재를 통해서 그것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다시 존재 자체가 다시 뒤로 물러나는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존재의 어떤 그 더 본질적이고 더 그 깊은 거는 다시 뒤로 안고 뒤로 물러나는 주면서 뒤로 물러나고 주면서 뒤로 물러나는. 그러나 이 은폐와 비은폐는 마치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얼굴을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희 얼굴이 일면으로 드러나지만 또 그 이면에 감추어지는 면이 쭉 들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 뜰 때 동이 뜰 때 그걸 해를 바라볼 때 그 해의 어떤 드러남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드러나면서 그 은폐되어지는 어떤 사물의 그 산과 들 그리고 그 태양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시 또 비은폐의 방식으로 물러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물이 우리한테 지금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를 이걸 필기 이렇게 딱 해도
이 자체가 이 존재를 지금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드러내면서 또 계속 뒤로 물러나는 어떤 방식이 원래의 존재의 어떤 그 구조로서 드러나고 있다. 이게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음폐와 비음폐, 이 두 개가 마치 음양, 극양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분리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얼굴 속에 여러 면이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 방식에서 뭔가 은폐되어 가는 방식으로 물러나면서 뭔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어떤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사물이 우리한테 고지되어지는 이 방식이 바로 존재가 원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은폐와 비은폐라는 거죠. 바로 이런 개념에서 존재를 이해를 할 때 다시 이제 서양 철학사를 어떻게 비판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그 존재자의 어떤 그 이데아를 파악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비연폐된 이것만 자꾸 이제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드러난다, 이거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할 때는 그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것의 어떤 즉 현전에 드러나는 거니까 현전이고 시간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고립화시켜서 보면 이게 뭔가 현재의 어떤 그것으로서 그 이면에 뭔가만 있는 것, 이렇게만 존재를 이해를 하는데 요 드러난 것에서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 본질, 그 이면의 어떤 기저로서 주브스타라토로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남 속에서 이미 또 동시에 같이 작동하면서 드러내면서 동시에 같이 감추어져 나가는 면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존재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측면, 이게 바로 존재의 어떤 은폐와 비은폐의 어떤 비도시필의 어떤 그런 작동적인 어떤 건데, 서양 철학사는 계속 이 현전에만 주목을 해가 드러난 것, 이 드러난 것의 어떤 그 기저 이면에 뭐 이데아나 실체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 본질 이런 방식으로 비형평화된 어떤 이거의 어떤 현전에만 드러남으로써 서양 철학이 결국은 그 그리스 시대 때에 드러났던 그 피지스 자연이라는 개념의 어떤 그 근원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것이 극단화될 때는 표상적 사유, 그리고 이것이 현대 문명에서는 바로 그 기술로 낙착이 된다는 겁니다. 기술이 우리 현 시대를 하이데거가 기술 시대로 규정 지을 때 거기에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존재자를 우리 눈앞에 떠오르듯이 띄우고 앞에 내세우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내세운 존재자를 유용성의 관점이나 아니면은 그것의 어떤 고립화된 어떤 세계로서의 어떤 존재자로 보면서 바로 거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배적인 어떤 그거를 지배화하려는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났다고 봄으로써 헤겔을 넘어서서 니체한테 바로 그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가 바로 거기서 이제 정점을 이루게 되는 그게 바로 서양 철학사가 걸어온 그런 길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런 사유를 하이데거는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 나가느냐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잠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적 언어로, 즉 사유. 이때 사유는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유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덴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사유지만 사실은 여기 형용사를 붙이면 시적 사유가 이제 이렇게 돼요. 시적 사유가. 그러니까 이때의 시적 사유, 이때에 이해된 어떤 그 철학은 종래의 의미에서 더 이상 철학이 아닌 거예요. 이때 시적 사유라는 것의 어떤 한 예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번 시간에 아까 제가 이제 다자인도 그렇게 분석을 했지만은 existence라는 거를 existence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X라는 거를 다시 이제 그 언어의 어떤 그 고유성을 다시 분석해 보면 existence 이렇게 번역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를 일종의 나중에 한글식으로는 이게 탈존의 어떤 그 방식으로 실존을 탈존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이제 이렇게 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엑스타시스도 엑스타즈, 영미 철학자들이 자꾸 이게 보편 언어로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철학이냐라고 하는데, 하이데거는 그 점에서 야인이라고 하죠. 독일말로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런 의미예요.
뭔가 하면은 그렇게 보편적인 언어를 내가 추구하려는 게 아니다. 왜? 보편적 언어라는 것은 이미 일상화되고 과학적 언어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방식인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어떤 시적 사유는 그런 어떤 보편 언어로 환원되어질 수 없는 그 자체에서 이미 그런 딜레마에서 바로 이 시적 사유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특성이 드러난다라고 하이데거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비판적 대우를 이제 해줄 수 있죠. 결국은 여기서 이제 결국은 하이데거적 어떤 그 사유라는 건 이런 거는 그럼 어떤 거냐? 이런 시적 사유, 언어에 대한 어떤 그 근원성을 다시 파헤치고 다시 재정의하고 만들고 이렇게 나가면은 어떤 사유의 어떤 그 방식 저런 거에서 다른 의미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경청이라는 것이 나와요. 침묵, 경청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일대 경청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존재 사유를 인간이 뭔가를 어떤 그 종래의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걸 집어넣어서 사유의 존재를 파악하는 건 결국은 계속 그럴 경우는 인간에 의거해 있는 인간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그 인식의 구조나 의식의 구조에 어떤 적해서 존재에 접근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존재가 나타남을 경이 이때는 이제 경외의 어떤 형식이겠죠. 이 경외를 통해서 이 경청의 어떤 그 방식으로도 이 존재를 들으려고 하는. 여기 이제 물론 후기에 들어가면 그 세계와 이 사물의 어떤 그 관계를 다시 또 재정의하면서 종래 그 초기에서 이해했던 인간과 사물 혹은 사물과 세계의 어떤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정의되는데 그게 이제 게비르트라고 해가지고 잠깐 그냥 지식적 차원에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전에 예술 철학할 때 잠깐 나왔던 게 있어요. 다스게비르트라고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이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어떤 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게 세계의 구조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과 신과 그리고 그다음에 대지와 천, 하늘 이런 이 네 개가 어울려 가지고 사물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힘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에서 그 분석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구두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구두 그 보호 구두 이번에 그 제가 그 뉴욕에 갔을 때 보니까 그 구두가 있더라고요. 와. 그 구두를 제가 찍어 왔는데 일단 그건 하여튼 그 구두가 이게 이 구두를 통해서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세계가 드러나고 이 구두가 이 세계 속에서 또 자신을 갖게 되는 구두와 세계의 즉 사물과 세계의 어떤 이런 상호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해주는 이런 건데 이 구두를 통해서 농부의 세계 그런 다음에 농부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세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어떤 편안함, 휴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근원성이 바로 이 구두를 통해서 그 드러난다는 그런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사적으로는 그런 그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철학적으로 그 구도에 대한 어떤 접근은 결국은 그 구두의 그림을 통해서 농부의 어떤 세계, 농부의 어떤 삶 그리고 그렇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세계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자기 존재를 이렇게 열어젖힌다라는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예술 작품을 분석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가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하이데거가 후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근원적 그 후서를 넘어섰다고 할 때 그때 하이데거가 노렸던 것 혹은 그 내재적 문제사적인 내재적인 면도 결국은 존재 자체를 밝히려고 했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후설에서 하이데거로 넘어갈 때 의식 자아에서 그 이 존재의 문제로 넘어갈 때 그러나 하이데거가 계속 그 근원적으로 문제를 하이데거식으로는 문제를 이제는 존재 자체가 나타나는 거를 추구를 해봐야 된다고 문제사적으로 느꼈을 때 후설 그리고 하이데거의 어떤 초기를 넘어서서 이런 어떤 존재 자체 그래서 이제 인간은 결국은
초기의 그 하이데거식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인간 존재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과거와 현재를 그 미래에 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 자체를 과거와 현재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 관계가 상당히 역동적인 어떤 그 관계로 이해가 된다면은 후기에서는 이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일단 일종의 여기도 분위기, 기분, 경위, 경외 뭐 이런 걸 통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경청의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인간 존재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존재를 이렇게 주 특징화 시키면서 사유의 어떤 그 방식을 상당히 그 논리적 혹은 경험적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그의 사유가 전개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후기 사유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이데거의 어떤 그 문제가 결국은 초기든 후기든 궁극적으로 서양 철학사는 이 존재론적 차이를 문제시 삼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존재론의 차이라는 것은 존재자가 아니라 자꾸 존재자를 이야기를 할 때는 현존하는 존재자,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 본질,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이대, 뭐 실체, 뭐 이런 식으로 본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속 현존의 존재자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서양 철학사가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자기의 철학은 이 존재 자체를 문제시 삼았기 때문에 이때 존재 자체가 이제 인간한테, 이때 인간은 총체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때 총체적이라는 말을 할 때는 결국은 하이데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인신론적 인간이 아니라 그 총체적인 어떤 인간 속에서 이 존재의 어떤 그 관여의 어떤 그 방식으로 세계와 세계를 넘어서 또 다시 이제 존재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 간에 대한 어떤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인간을 하이데거식으로 내세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가 이제 후기 철학에서 무가 갖는 의, 그런 다음에 존재론적 차이가 어떤 거냐, 그런 다음에 존재의 역사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때의 존재의 어떤 그 방식이 계속 은폐와 비은폐의 어떤 비도시필, 이거의 어떤 서로의 어떤 유희적인 어떤 이런 관계가 존재. 서양 철학의 어떤 근본적인 그 오류는 바로 이 비연패의 어떤 차원에만 머물렀다. 이 비연패라는 게 결국은 존재자를 그 본질에서 파악하려는, 즉 현존에서 그 실체를, 그 이면에 있는 걸 파악하려고 했던 점에서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은폐와 비연패의 어떤 그런 근본 구조를 못 봄으로써 서양 철학이 오늘과 같은 그 기술 문명의 결과로 낙책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이제 넘기 위해서는 인간은 원래의 어떤 그 존재 사유애로, 존재의 근원애로 들어가야 되는 게 현대 문명에 대한 하이데거적 비판이면서 서양 철학사를 넘어서서 기술 문명 전체를 비판하는 근거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좀.